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신혼 4년 차인 여성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하며 이곳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인데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사이다 사연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별 사연이 없는 제 인생에도 사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이곳에 글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아니고요. 저랑 절친하게 지내는 분의 이야기인데 저희 형님 되신 분의 이야기예요. 허락받고 보내는 사연인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남편과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원래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녔고 그곳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 연애를 하게 됐어요. 서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황에 같은 회사 내에서 연애를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결혼에 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연애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던 도중 남편 집안이 말로만 듣던 종갓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직접적으로 서로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염두하며 하고 있는 연애였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제 나이대 여성들이라면 종갓집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잖아요. 남편도 여성들이 생각하는 종갓집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움찔하는 저에게 황급히 해명을 하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 TV나 소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종갓집은 아니야.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집이거든. 나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집안 재산을 좀 날리셔서 그걸로 집안 식구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어. 그래서 예전처럼 수십 명이 모여서 차례나 제사 지내지도 않고 집안 행사도 평범한 정도야. 거기다 난 둘째여서 집안에서 바라는 기대도 적고 또 이미 장남인 우리 형이 일찍이 결혼도 하고 사업도 성공시켜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서 부담감도 없어.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나한테 바라는 게 적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마음이 낫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시부모님께서 직접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은 아들을 보러 오셨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며느리감을 확인하러 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부담스러웠지만 댁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두 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게 두 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보고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며 그 자리를 문제없이 잘 넘어간 것 같다 말을 해줬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도 전이라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후 적당히 예의를 갖춰 시부모님을 챙기며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생각과 다르게 시부모님께서 엄청나게 엄한 분들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 종갓집 시부모님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앞에서 예의만 잘 지키면 저에게 다정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친근하게 대해주셨죠. 물론 그 예의라는 기준이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따지자면 많이 엄한 편이겠지만 전 그다지 불편한 점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종갓집에 대해서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연애가 3년 차가 되어갈 때쯤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 인사를 하러 간 시댁에서 처음 뵙게 된 형님을 보게 되며 시부모님의 이중적인 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친근한 모습을 보이던 두 분께서 형님께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무서우신 거예요. 딱 제가 상상하면 떠오르던 종갓집 시부모님의 모습을 하고 계셨죠. 시집을 온 지 오래됐다고 하는 형님도 두 분의 앞에서는 잔뜩 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곧바로 제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나도 결혼 후에는 형님처럼 잔뜩 얼어 누가 봐도 종갓집 며느리처럼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물론 저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얼굴로 잘해주시는 두 분이었지만 그 모습보다는 형님에게 하는 모습과 태도가 인상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사를 마치고 저를 데려다 준다는 남편에게 오늘 본 모습에 대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말한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어? 뭐가? 아, 형수님? 우리 부모님께서 형수님한테 대하는 모습 보고 그러는 거지? 나도 김씨 집안 며느리 되면 저런 대접 받는 거야? 저건 딱 종갓집 며느리 모습이잖아. 내가 먼저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좀 달라. 우리 집안에서 장남과 맏며느리는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든 더 책임감이 있고 그 잣대가 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형수님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형수님한테 저런 태도를 보이셨거든. 그렇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말이죠.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에 대한 이야기도 남편에게 듣게 됐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애를 했는데 하필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혼전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두 분이 부부가 됐다고 했죠. 원래는 형님도 대학을 붙어 진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의 강요와 임신으로 인해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고 했죠. 그 뒤로는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맡아 힘든 시집살이를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종갓집 맏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일을 할 줄 알고 꿰뚫고 있어야 되었기에 그만큼 시어머니께 고된 시집살이를 살았다고 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시댁살이를 하면서 집안일을 배웠다고 했죠.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형님의 희생으로 인해 아주버님께서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사업도 성공하시며 그 모든 공을 형님께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시키는 고생만큼 아주버님이 형님께 잘해주시며 다 풀어주고 있다고 했죠. 그러며 남편은 저에게 형님의 존재로 인해 시댁에서 큰 고생은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둘째 며느리가 없는 상황일 때였죠. 저도 형님과 같은 며느리인데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해야 될 테고 그게 종갓집 기준이라면 분명 적은 고생은 아닐 거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생각과 달리 저는 딱히 시부모님께 시집살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음식을 차리거나 시댁에서 가사일 하는 정도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니 그런 걸 시집살이로 볼 수는 없겠죠. 그것도 두 분께서 제 회사 생활에 대해 이해를 해주셔서 가끔은 집안 행사를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일로 인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꾸짖음도 없었죠. 대신 이 모든 일을 맏며느리인 형님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전 듣게 된 이야기처럼 시부모님께서 형님에게 모든 집안일과 행사를 일임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도 며느리인데 집안 모든 일을 맏며느리인 형님에게만 떠넘기시니 제가 민망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손이 서툴러 실수를 하더라도 그 문제가 꼭 형님 탓으로 됐거든요. 첫째야, 너 제사상 확인해 봤냐? 제사상이요? 아니요, 아직 탕국하는 중이라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잘못되어 있음 제가 바로 옮겨 놓을게요. 됐다. 내가 다 해놨다. 근데 너는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제사상 음식 위치를 헷갈려 해? 이래가지고 우리 죽고 나선 제사상을 제대로 받기나 하겠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거 형님이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또 실수를 했나 봐요. 네가 실수를 했더라도 결국 맏며느리인 첫째 잘못이다. 아랫사람이 모르는 게 있으면 제대로 알 때까지 알려주고 실수를 하면 우더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 실수를 수정해 놔야지. 저거 그대로 네 아버님이 봤어 봐라. 그땐 지금 내가 하는 잔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첫째,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이젠 너 혼자가 아니다. 너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고. 네가 아랫사람 부릴 줄도 알고 실수도 확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처신할게요. 잘못을 한 저를 혼내시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호랑이 같은 어머님께서는 형님을 혼내셨어요. 그나마 제사나 집안 행사에 관련된 일이면 중요한 일이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도 어머님께서는 모든 탓을 형님으로 몰아가며 혼을 내셨죠. 그럴 때 아주버님이 곁에 계시면 어머님의 말씀을 끊어도 줄 수 있고 형님을 감싸주기라도 할 텐데 사업이 바쁘셨던 탓에 자리를 함께한 적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제사를 지내기 직전에 오셔서 자리를 함께하고 금방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님을 보호해줄 사람이 시댁에 있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은 시부모님이 하늘처럼 느껴져 나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께 죄송한 마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형님 몫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시부모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곤 몫을 나눠주셨어요. 100이 있다면 80은 형님이 할 몫이었고 저는 20 정도 몫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혼자서 저 많은 몫을 감당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봤지만 그때마다 맏며느리가 괜히 맏며느리가 아니라며 나중에 보상받을 것 다 받고 인정할 것 다 인정하실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형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이 별로 없었죠. 항상 형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나는 날이면 형님을 불러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하며 제 나름대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형님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졌어요. 아무리 형님이 가정주부로서 아주버님과 자식 뒷바라지 그리고 시댁에서 맏며느리 노릇을 하느라 바쁘다곤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유행에 덜 민감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모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유행도 전혀 몰랐죠. 오늘 동서 덕분에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먹었다. 고마워. 항상 얻어먹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부담스럽죠. 어제도 형님이 주신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밖에서 밥을 한번 사야 하는데 내가 워낙 뭘 몰라서 오늘 먹은 식당 같은 곳은 어떻게 찾아봐? 내가 다음엔 밥 살게. 괜찮아요. 다음에도 제가 살게요. 아니면 우리 다음에 갈 음식점 오늘 정할까요? 잠시만요. 여기 이런 데도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이쁘네. 근데 동서
지금 보는 인터넷 사이트가 어디야? 나도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뭐라고 검색해? 이거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SNS인데. 형님, 모르세요? 난 폰을 잘 안 하니까. 그래도 아주버님도 하고 태연이도 하던데. 그럼 제가 이번에 계정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형님은 요즘 어린 나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한다는 SNS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뿐이라면 그냥 관심이 없나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SNS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게 된 형님 휴대폰을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생활에 필요한 어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데려가는 음식점의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처음 먹어본다고 했어요. 카페를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몇 년 전 생긴 유명 장소들을 가도 항상 처음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흔히 여가,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처음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아주버님의 SNS를 보면 최근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 곳은 다 찾아가 인증사진을 남기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형님에게 잘한다는 아주버님께서 혼자 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더 물어볼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형님이 못 가본 곳만 들렀다고 생각했고 형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고 넘기게 됐어요. 그러다 왜 형님이 세상 물정을 저리도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 일을 알게 된 건 우선 아주버님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사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인근에서 아주버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맞은편 건물에서 말이죠. 그곳이 펜션들이 많은 곳이라 그 외의 일로는 찾아올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아주버님도 펜션에서 머물기 위해 찾아왔던 거였죠. 외도를 하는 상간녀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워크숍을 하는 1박 2일 내내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있는 반대편 펜션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상간녀와 다정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아주버님을 제 두 눈으로 여러 번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가정적이라고 생각한 아주버님이 형님을 두고 외도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신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SNS에 인증한 곳들이 전부 저 여자와 다닌 곳이라고 생각하니 형님이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알 수 있었고 불쌍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워크숍에서 돌아온 저는 이 일을 형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게 되든 형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됐거든요. 우선 아주버님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행을 붙게 됐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주말마다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러 다닌다는 걸 말이죠. 형님과 아들을 두고 매주 여자와 놀러 다니기 바쁜 아주버님을 보니 형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 간에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 아주버님이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 형님께 이 사실을 전하려고 했죠. 주말이 되어 형님 댁으로 서둘러 나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됐어요. 상간녀였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아주버님 차량 조수석에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주버님의 외도를 알려야 되겠다 싶어 집으로 올라갔죠. 물론 상간녀가 조수석에 있다는 건 아주버님이 댁이나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었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그 사실을 밝히러 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착하게 된 형님 댁 현관문 앞에서 고성의 폭언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하는 말이었죠. 야, 너 지금 뭘 바르고 있는 거야? 왜, 그거 바르고 어디 남자라도 꼬시려고? 너 요즘 점점 정신줄 놓는 모습이다. 그나저나 그 립스틱 재수씨가 사준 건 맞아? 너 어디서 남자 하나 꼬신 다음에 선물 받아온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웬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 그리고 너 요즘 부쩍 외출이 잦던데? 아니야. 왜 엄한 사람을 잡어?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나? 동서가 밥 사주고 선물해준 게 전부야. 그리고 내가 나가면 몇 번이나 나갔다고 이래? 립스틱도 내가 집에서 바르고 있겠다는데 왜 가던 길 안 가고 멈춰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뭐? 참나 어이가 없네. 야, 너 지금 뭐하냐? 변명은 재수씨 이야기에서 그쳤어야지 왜 쓸데없는 말까지 하는데? 너 요즘 슬슬 기어오른다. 야, 네가 남편 알길 우습게 보는 거지?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까? 그리고 다 늙어서 못생긴 게 그 립스틱 하나 바른다고 뭐가 될 것 같아? 혹시 그 립스틱으로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거라면 아서라. 그런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 말에 복종이나 잘해. 못생긴 년이 남편에게 복종이나 해야지. 외도에 저런 짓까지 하고 있는 줄은 여태 모르고 있었어요. 가족들 다 같이 있을 때는 항상 형님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정적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에게 폭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해왔던 것처럼요.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창피를 줘도 아주 크게 줘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 아주버님 차 안에 있던 상간녀를 끌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상간녀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죠. 아주버님은 제가 상간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오자 깜짝 놀란 모습이었고 형님은 무슨 상황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눈치였어요. 형님, 저 여자 누군지 아세요? 저 여자 아주버님이 형님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두 사람이 펜션에서 숙박하는 거,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전부 다 목격하고 사진으로 남겨놨다고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방금 전에 아주버님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요? 형님, 참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저랑 그이가 형님 옆에 있을 테니까 무조건 이번 일 문제 삼으세요. 이번 일 대충 넘기면 안 된다고요. 형님께 짧게 두 사람 사이를 설명하며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님은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믿기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큰 목소리 한번 낸 적이 없었던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가까이 가더니 뺨을 가차없이 때린 거예요.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말이죠. 그 모습에 제가 놀라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형님이 바로 앞에 있던 상간녀의 뺨까지 연이어 때렸습니다. 형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뺨을 맞은 아주버님도 지켜보고 있던 저도 순간 얼음이 되어 씩씩거리고 있는 형님을 쳐다보고만 있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형님은 화를 주체 못하겠는지 다시 또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시며 아주버님의 몸을 잡고 흔드셨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한테 이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 피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헤어져 달라고 하면 붙잡을 줄 알았어? 왜 사람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이 더러운 새끼, 가식적인 새끼.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그러고도 아빠야? 형님이 하는 말에 당연히 입을 다물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형님의 희생을 보고 있었던 아주버님이라면 더더욱 입 뻥끗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람을 피면 사람들 모두 정신이 나가기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아주버님의 인성이 개차반이었는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할 소리야? 이 결혼 생활에 당신만 희생한 줄 알아? 나도 희생했어! 나도 살기 싫은 여자와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내 인생 희생하고 낭비했다고? 야, 솔직히 말해보자. 이 결혼의 피해자가 누구 같아?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준 돈 타다 쓰면서 별 걱정 없이 집에 있는 여자? 아니면 미련 곰탱이 같은 못생긴 여자와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살아야 하는 남자? 너 우리 집안 어쩌고 저쩌고 들먹이는데 솔직히 그 정도 시집살이는 우리 집 말고도 다 해, 알아? 그렇다고 우리 집이 내가 너한테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라고 하진 않잖아. 그깟 집안일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일한 것처럼 말을 해?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는 게 몇 배나 더 힘든데. 난 당신 돈 걱정 안 할 만큼 돈 벌어왔고, 태연이가 사달라는 거, 필요하다는 거, 또 공부하는데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이런데 내가 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못했다는 거야? 당사자가 아닌 저도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던데,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형님은 오죽했을까요?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후 듣게 되었던 그 당시 형님의 심정은 자신의 인생이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인생이 구멍 났다는 그 말을 지금도 정확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났을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형님의 분노하는 모습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아주버님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형님은 이제 정말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위험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버님과 상간녀에게 휘두르고 던졌죠. 어이, 당신 왜 이래? 그걸 사람한테 휘두르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나 오늘 너 두 년놈들 죽일 거야. 내가 너희 둘 죽이고 같이 따라서 죽을 테니까 우리 지옥에서 보자. 어? 저는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과 상간녀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이 잘못될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붙잡고 말리게 됐죠. 형님을 잡고 있는 제 손을 풀면 바로 아주버님과 상간녀에게 달려들 것 같아 계속 형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가사일과 육아로 다져진 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형님이 제 팔을 풀고 나왔고 저는 온몸을 펼쳐 형님을 가로막았어요.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화가 나시겠지만 이러다가는 형님만 불리해지세요. 우선 저희 집이나 친정으로 가시고 이혼소송 준비하세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동서, 나와. 나 오늘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으니. 형님, 태연이도 생각하셔야죠. 곧 학원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아니에요? 우선 저랑 저희 집으로 가요. 네? 어떤 말을 해도 이성을 잃은 형님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 형님을 가로막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께서 저를 뚫고 가는 걸 포기하시고 냅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죠.
이성을 잃은 형님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형님 뒤를 쫓게 됐어요. 그렇게 형님 뒤를 쫓아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익숙한 겁니다. 형님이 뛰어가고 있는 그 길은 시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 댁과 형님 댁이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제 예상처럼 형님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죠. 저도 헐레벌떡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보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시댁에서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실 벽에 걸려져 있던 조상분들 사진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의 장식품들도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갑자기 휘몰아치는 형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이었죠. 두 분은 날뛰고 있는 형님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셨죠. 우선 형님을 말리는 게 우선이다 싶어 다시 형님을 안고 진정시키려 했어요. 제가 형님을 안고 행동을 제지하자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저와 형님에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 물음에 형님이 두 분께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첫째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하고 난장판을 만들어야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뭘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서운하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지냈어요. 제 인생 이 집안에서 일하다가 끝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저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 나이에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집안에 우리 가장의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너 지금 술 먹고 취해서 이러는 거냐? 누가 그걸 모른다고 해? 왜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 오늘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엄한 걸 가지고 너한테 혼을 냈냐? 우리가 너 맏며느리 대접을 안 해줬어? 그런데 왜 갑자기 시부모님 집에서 이 난리통을 만드냔 말이야? 내 인생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의 한 몫만큼 다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집안의 한 노력, 시간 가져갈 수 없으니 이렇게 다 부시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세요? 아까우세요?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면 그 찬란 두 분 아들께 받으세요. 이 일 전부 두 분 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말을 마친 형님은 저에게 벗어나려 하며 다시 집안을 헤집어 놓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힘이 빠진 형님을 제가 꽉 잡고 놓치지 않아 더 이상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형님은 아주버님에 대한 욕을 중얼거리며 언제든 제 팔을 풀고 집안을 헤집어 놓을 태세였어요. 시부모님께선 형님에게 이 난리통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봐왔던 대로 설명하게 됐죠. 처음 아주버님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부터 방금 전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두 분께 말씀드리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이 난리통을 만든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시부모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 외로 두 분은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아버님께서 입을 떼셨죠.
저보고 형님을 놓아주라고 하셨어요. 둘째야, 네 형님 그만 놔줘라. 네? 형님을요? 그럼 집안 물건들이 또 부서질 텐데. 안다. 그래도 놔줘라. 이렇게 해서라도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당신은 민석이 그 썩을 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전 아버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아주버님이 잘못한 건 당연하지만서도 아직도 남녀간의 높고 낮음이 있는 종갓집이었고 집안을 일으킨 장남의 일이었으니 당연히 탓을 해도 형님을 탓할 줄 알았죠. 꼭 저희 집뿐만 아니라 외도를 한 자식을 감싸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땐 그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야 아버님이 형님을 놔주라고 하면 놔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 말을 순순히 따랐죠. 저에게 잡혀있다 풀려난 형님은 좀 전처럼 집안을 헤집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그러다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제가 형님을 다독이며 위로하게 됐고 곧이어 어머님께서 곁으로 오셔서 형님께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 녀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놈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속상한 네 마음이 조금은 풀리겠니? 형님께 잘못을 구하는 어머님을 보며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형님을 다독이는 중 이 소동의 원인인 아주버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기죽어 있는 모습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면서 형님과 시부모님 양쪽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나오실 때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오셨죠. 회초리였습니다. 저도 그 회초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남편에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두 형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회초리를 맞으며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든 회초리라고 하던데 사실 유무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한 대만 맞아도 맞은 곳에 선이 확실하게 나올 정도의 단단한 회초리라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회초리를 들고 오신 아버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버님 뺨에 내리치셨습니다. 소리도 소리였는데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사람 얼굴에 회초리질을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죠. 형님도 그 경쾌한 소리에 울음을 그치시고 아주버님을 쳐다봤고 조금은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시고 담담한 모습으로 계셨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 뺨에 회초리질을 한 차례 하신 아버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 아주버님 몸에 회초리질을 시작하셨어요. 아버님보다 건장한 아주버님이었지만 난도질을 하듯 날아드는 회초리에 저항 한번 변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은 고사하고 맞는 부위를 줄여보려고 집안 구석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도 아버님께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아주버님에게 계속해서 회초리질을 하셨습니다. 피부는 벌겋다 못해 맞은 곳을 맞고 또 맞아서 불어 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까지 매질을 하시는 아버님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어머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셨지만
듣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번에도 제가 아버님을 말려야 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정말 사람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생기겠어요. 놔라. 저런 놈한텐 매질밖에 약이 없어. 금수만도 못한 새끼.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인 척을 하고 다녔냐? 자식 노릇 하겠다고? 너 이 집에서 네가 해준 거 다 가지고 가라. 우리는 너 같은 자식 놈 필요 없으니. 정신이 있는 놈이면, 최소한의 사람다운 마음이 있는 놈이면 너 네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첫째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 네 사업, 이만큼 잘된 일이 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냐? 첫째가 너 대학 다닐 때 사업할 때 뒷바라지 안 했으면 네가 그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냐고?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 네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런 짓 하라고 가르친 적 없다. 쪼강지 쳐버리고 접질하고 다니라 가르친 적 없다고?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질 좀 그만하세요. 저 이러다가 병원에 실려가겠어요.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고요. 말해서 알아들을 놈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 하지도 않았겠지. 아니면 첫째가 알게 됐을 때 잘못을 구했거나. 난 네 엄마랑 마음의 정리 다 했다. 우리 집에서 너 내쫓아 보내기로. 그런데 짐승 새끼 아무렇게나 풀어서 되겠냐? 내쫓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람 가깝게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어디 너같이 금수만도 못한 새끼가 사람 흉내내는데 매질이 얼마나 들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같이 확인해보자. 화가 잔뜩 나신 아버님을 말리는 일은 저 혼자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줄 사람도 집안에 없었죠.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외면을 하고 계셨고 형님도 아주버님 맞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었으니까요. 제가 틈틈이 아버님을 말리긴 했지만 아버님은 지치시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아주버님에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이 아버님을 말린 후에야 그 매질이 멈출 수 있었죠. 남편이 아주버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버님은 형님 앞으로 다가가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못을 구하셨어요. 첫째, 아니 경진아, 미안하다. 모두 다 내 잘못이다. 변명이고 뭐고 다른 말할 것 없이 그냥 다 나랑 이 사람이 자식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생긴 게야. 용서해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도 않으마.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마. 정말 미안하다. 저도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아깐 저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근데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사람과는 다시 부부로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아버님.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냐? 죄송은 우리랑 저놈이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당연한 말이지. 이혼을 하겠다는 네 결심이 확고하겠지만 우리가 감히 한마디 거들자면 저놈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말고 이혼해라. 저놈 용서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다. 이번 일이 몇 년 동안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언젠간 또 여자 문제로 네 속을 썩일 거다. 그러니 절대 용서도 할 생각하지 말어. 그리고 이혼 이후에 네 인생은 걱정 말고 그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마. 하기야, 뭐 지금처럼 종갓집 맏며느리로 사는 것보단 뭐든 더 낫겠다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시킨 것도 저놈이 널 괴롭힌 것도. 아버님께서는 아주버님과 갈라서겠다고 말하는 형님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형님에게 아주버님을 용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거기다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민석이 너 경진이와 이혼할 때 경진이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알겠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 경진이 아니었으면 절대 지금처럼 안 됐어.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그러니까 재산이든 태연이 친권이든 경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라. 알겠어? 왜 대답이 없어? 아직 회초리질이 덜 된 게야? 어디 오늘 네 초상 치르게 해줄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온 가족들이 이번 일에 대해 알게 됐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으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꺼내마. 경진이가 이혼하면서 받는 돈이야 민석이 사이에서 일이고 우리 집에서 그동안 맏며느리로서 고생을 한 값은 따로 쳐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당연하고 민영이 그리고 둘째도 경진이 덕분에 손을 떨거나 도움받았던 일이 많으니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경진이에게 줄 유산을 먼저 계산하려고 한다. 저렇게 둘이 이혼하고 나면 그땐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들 유산을 못 받게 되잖니. 이 집안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하는 말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냐? 저나 남편이나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것보다 저렇게 세심하게 형님 생각을 해주시는 아버님이 놀랍게만 느껴졌죠. 나머지 가족들이 불만이 없자 아버님께서는 간단한 확약을 저희들에게 받으셨습니다. 두 분의 재산 중 일부를 형님께 상속하는데 불만을 가지지 않는단 확약이었죠. 그때쯤 되니 형님도 아까 전보다는 화가 많이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금전적 관련해서도 문제가 잘 해결된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보이신 진정성 있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형님께 듣기로도 제가 한 생각이 맞다고 들었고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말로만 종갓집 하셨던 게 아니셨고 정말 종갓집 어른다운 행동을 하셔서 형님이 진정이 되셨던 거죠. 그날 이후 형님은 아주버님과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받았던 약속들은 전부 다 지켜졌고요. 재산도 아주버님보다 더 가져갔고 태연이 친권도 형님이 가져가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손해보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이혼 이후 대쪽 같은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과 연을 끊으셨습니다. 집안 사람들 중 그것도 장남이 집안 먹칠을 했다며 다시 또 비슷한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끝까지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집안일 모두가 제 몫이 될 게 뻔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이번 일을 겪고 깨달은 바가 많으셨던지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의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에도 형님 덕을 보게 됐네요. 형님은 이혼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세상 물정 모르던 동네 아줌마가 더 이상 아니죠. 이제는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워낙 바쁘게 생활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화사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께서 형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데 형님이 밝아졌다고 말을 전할 때마다 두 분의 표정도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라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하고요. 아직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과 형님 사이에 교류가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양쪽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가 좋다고 한다면 만남을 추진해 볼까 해요.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부모님께서나 형님이나 서로에게 마음의 짐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좀 풀었으면 싶거든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는 만남이 성사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아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저로서는 나름 속 시원한 사이다였는데 말이죠. 부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